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오늘은 좀 힘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노르트 스트림 2 가스 누출 소식이 나왔는데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소식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발테를 지나 독일로 향하는 해저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는 이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밑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증시가 출렁이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 누출 원인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가 고의적으로 폭파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직 노르트 스트림 2는 뭐 완공된 지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완공은 작년에 되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독일이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테러 제재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새 상품에서 이러한 문제가 갑자기 또 지금 나타났다는 거는 야, 이거 누가 폭파시킨 거 아니냐, 그걸 보고 사보타주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러한 공작을 펼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최소한 한 0.5%는 더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악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녀석 없으면 안 되겠죠. 환율 연고점 경신. 자, 환율을 보시다시피 1439.8원으로 진짜로 1450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144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며,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을 경고하고, 게다가 이 와중에 노르트 스트림이 폭발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또 고조가 되면서 유로화는 하락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달러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렇게 또 달러가 급등하는, 어떻게 이렇게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지는 그 정도의 악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악재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애플에서 악재가 나왔는데요. 애플 측에서 아이폰 14 생산을 늘리려 했지만 그런데 그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익명의 제보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애플에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단단한 애플마저 항상 미국 증시 내에서 태산같이 딱 버티고 있던 기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마저 실적 쇼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쭉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애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은 보나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로 악재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애플 뉴스가 나오니까 아이폰 관련주 박살날 수밖에 없겠죠. LG이노텍이 오늘 또 8.7%나 급락하는 등, 야,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KB증권에서는 야, 이거 아이폰 14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은 어제 급락한 아이폰 관련주는 과도한 우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유는 봐야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폰 14의 첫 3일 판매량이 중국에서 10% 적었다, 아이폰 13 대비 10% 감소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이폰 시리즈는 4가지 중에서 3가지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3은 4가지 중에서 4가지 전부 다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노텍과 BH 등은 아이폰 전체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 그 다음에 프로 맥스, 이러한 고가 모델의 판매량이 중요한데, 지금 KB증권이 봤을 때는 아이폰 14 프로의 4분기 판매량은 전작 대비 38%나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LG노텍과 BH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쓸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전망이 맞아떨어진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는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증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변동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때문에 진짜로 핸드폰 판매량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이폰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완전 난리였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24시간 비트코인 시간봉을 봤을 때 갑자기 쭉 올라오더니 갑자기 또 쭉 빠지는 그런 이상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늘 비트코인이 6%인가 그 정도 하락하고 있던데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파월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코인이 2만 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2만 달러 돌파는 9일 만에 돌파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하던 그런 코인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코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가상화폐 규제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코인 이야기가 맞긴 한데 뭔가 좀 방향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가는, 아니 비트코인의 가격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 시장도 최근 들어 변동성이 매우 큰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언제쯤 잠잠해질지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달에는 꼭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10월 달 예상 한번 봐야겠죠. 자, 한국투자증권의 예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예상 밴드로 2100에서 2350을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아래 100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단기의 대응에 힘쓰면서 최대한 시장에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하며,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이 조금 어려운 장이다 라고 본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는가 봤더니 자동차, 운송, 음식료를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안한 환경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섹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달러 강세로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와중에 자금이 유입되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뷰였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현재 시간 기준 코스피가 2168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2100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0년 만에 식량 안보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만 억제 및 기아 종식을 위한 식량 안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차원에서 이 회의에 나서는 것은 닉슨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미국이 왜 이러는가 봤더니, 일단 미국인 73%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진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만이 많은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그냥 이 뉴스를 쓱 봤을 때는, 근데 비만이면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비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없으면 그 빚쪽 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햄버거, 피자 이러한 값이 싸면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주, 식량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50년 만에 식량 안보 회의를 개최한다는 거, 이 소식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좋은 공모주가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듣던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즘에는 나름 공모주가 좀 좋은 친구들이 오고 있는데요.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와중에도 이런 증시에도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애들이 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바로 로봇이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로봇용 정밀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 이 기업이 온다고 하고 벌써 수요 예측도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600억 정도로 부담이 없고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지금 되게 높기 때문에 좋은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4분기는 정부에서 로봇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갈수록 비싸지는 인건비 때문에 로봇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공모주가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로봇주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었습니다. 반려동물 공모주도 온다는 소식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유기농 반려동물 펫푸드 전문 제조업체 OSP가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반려동물 관련주가 없었는데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는 지금은 펫푸드를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펫케어 플랫폼 업체로 성장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숫자를 보자면은 15년 그때는 1조 7천억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산업시장 규모는 20년에 무려 3조 4천억으로 78.9%나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도 우리에게 치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으로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스피 단기 반등 예상.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벌써 코스피가 7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8월 중순 대비 12% 정도 단기 급락을 했고, 이러한 하락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세 차례 유사한 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자, 왼쪽에 차트 보시면은 큰 음봉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지금 한 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여기서 마무리될 확률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길이 근데 뭐 예전에 10% 빠졌다고 이번에 10% 빠지는 게 맞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하락세가 예전에 하락을 만들었던 그 이유랑 거의 똑같다고 해요. 긴축과 침체 이 두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 이유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쯤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7주 연속 하락한 사례는 90년 이후에 총 4번밖에 없었고, 7주 연속 하락 후 8, 9주 차에는 5% 내외 혹은 그 이하로 단기 반등세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단기 반등, 데드캣 바운스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반등세가 지속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바로 3분기 실적 시즌 여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증시가 한 5%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추가적 반등이 나올지 말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기업들이 야 이번 3분기 실적은 너무나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때 조금 현금 비중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기계적 반등이라도 5%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리아를 패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자금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는 소식인데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나타난 이야기지만 여전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생기고 있으며, 정확한 수치를 보자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30.68%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2월에는 외국인 비율이 39.28%였는데 2년 반 만에 9%가 날라왔다는 거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야 진짜 한국장은 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벌써 3배 넘게 유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인도도 2배 정도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분들이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기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만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거를 굳이 찾아보자면은 개인적으로 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크게 매수하는 그런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비율이 39%라고 하죠. 그 비율만큼 아니더라도 그래도 35%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야, 또 증시가 또 많이 올라가는 대형주 위주의 장이 한 번쯤 나타나는 그런 장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조금 어둡겠지만, 하지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월배당 ETF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제 상장한 삼성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때에도 배당금 지급을 늘리며 경영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불안한 장에서 조금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솔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ETF,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ETF,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 ETF, 타이거 200 커버드콜 ATM ETF, 이러한 ETF도 월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혹시나 월배당 ETF를 찾고 있다면은, 그리고 한국에서 찾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어차피 월배당 할 거면은 그냥 미국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월배당 ETF는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고, 그리고 수수료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매매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점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기름들이 퇴직연금 계좌에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진짜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테슬라 4,600달러 간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 가격은 282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배 넘게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그 기간은 2026년,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을까요? 바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테슬라는 4,600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으며, 그 이유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에 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애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아크 이노베이션의 ETF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로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테슬라 4,6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저기에서는 지금 현재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냥 4,600달러도 아닙니다. 1,000달러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진 주식을 전부 다 팔고 이걸로 넘어갈 의향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기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나마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주택가격 하락 소식. 미국 집값이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을 추정하는 주택가격지수 7월 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했는데,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집값이 좀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7월 지수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점차 하락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금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CPI가 높게 나온 이유가 바로 주택가격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그 임대료가 조금은 낮아지지 않겠니?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가 좀 잡히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아직 상승률이 두 자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물가압력 둔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연말쯤 되면은 확실히 CPI가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지난 닷새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가 모든 지역에서 90%가 넘는 찬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러시아를 좋아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투표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투명한 관이 있죠. 여기에다가 투표용지를 넣게 시켰으며,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니까 그 옆에 러시아군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 상황에서 반대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겠죠. 결국은 완전 사기 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우리는 투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푸틴은 점령지들을 러시아 연방으로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30일이니까 당장 코앞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러시아가 이런 전쟁 와중에 갑자기 자기네 영토로 편입할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바로 러시아에서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만 전쟁 와중에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땅땅땅 말하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딱 쳐들어왔을 때 야 너희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라고 말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 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에는 이유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서방은 이에 대해서 가짜 투표라고 현재 비난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를 규탄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러시아는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솔루션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결국 믿을 건 실적이겠죠. 하나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은 목표가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자, 하나솔루션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34.3% 늘어난 3조 5천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2,94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IRA 발효로 미국 1.7기가와트 태양광 모듈 생산 설비에 대해서 1,500억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현재 보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하나솔루션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나솔루션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은데도 고점 대비 아직 10%도 안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올해 예상 퍼 13, 내년 10,
내후년은 8.9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걸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 상승폭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분명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솔루션을 공부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힘든 장 진짜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버티는 기분들 늦어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다시 또 웃을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